우주 비행사인 내가 우주정거장에 있었을 때 일이었어. 벤이라는 내 동료가 죽었거든. 이전까지는 별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어. 경보음이랑 경고 등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어. 내가 침낭에서 나오기도 전에 스마트워치가 여러 개의 메시지를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 우주인일 심장박동 센서 고장, 우주인일 피부전기 저항 센서 고장, 우주인일 산소 포화도 센서 고장. 벤을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까지 현실이 와 닿질 않았어. 하얀 눈동자는 안구 뒤쪽으로 돌아가 버렸고 피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귀에 빨간 젤리처럼 보였지. 점도, 질량, 무중력.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 본부는 나중에 벤이 뇌동맥류로 사망했다고 말했어. 100만 명 중 1명꼴로 일어나는 우연한 죽음이 하필 지구 저궤도에서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해야 하지? 모든 혼란이 가라앉고 내 처지를 실감한 후에 물었어. 본부는 내게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문서를 보냈어. 시체가 무중력에서는 특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지. 모든 질서가 무질서로 변해. 고체는 액체로, 액체는 기체로 바뀌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벤의 시체를 산소가 없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곳에 두는 거였어. 나에게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 곳. 격리되지만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곳 말이야. 결론은 뻔했어. 책자의 그 부분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어. 벤이 아직 따뜻할 때 우주의 진공 상태를 견디도록 만들어진 특수한 가방에 넣어야 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어. 굳어가는 팔다리를 잡아당기고 부풀어 오르는 관절을 조작할 때마다 벤이 노려보는 것만 같았어. 모든 단계마다, 지퍼를 잠글 때마다, 벨크로를 붙일 때마다 벤이 불평하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했지. 친밀감이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 친밀감은 두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쯤엔 벤은 그냥 고깃덩어리였어. 우주 유형은 평소와는 정말 달랐어. 벤의 시신을 둘러싼 가방은 진공 상태에서 부풀어 올랐고 본능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되돌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지. 안에는 시체가 있었고 시체는 우주와 나 사이에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가방을 만졌을 때 얇은 재질 아래로 그를 여전히 느낄 수 있었어. 팔꿈치의 주름, 코의 돌기.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그의 몸은 이미 바삭바삭해졌어. 정거장에 그를 고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쉬웠어. 하지만 벤을 거기에 남겨두고 오는 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었어. 하루가 지난 뒤 난 그의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지. 그의 공간에는 추억이 있었어. 무심한 척하며 그의 소지품을 목록화했어. 대부분은 평범하고 심심한 물건들이었지. 개와 함께 찍은 사진들, 소설책 한 권, 그가 10살 때 받은 나사의 우수상. 그는 혜성을 발견했다고 했어. 첫 만남 때 내게 말해줬지. 뒷마당에서 망원경으로 말이야. 나사는 그에게 혜성의 이름을 짓게 했고 그게 자신의 꿈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된 계기였다고 해. 벤은 그런 사람이었어. 진짜 보이스카웃 같은 애였지. 살아생전 모난 부분 같은 건 없었어.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더 친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 우리 둘은 심리 테스트를 통해 뽑힌 거야. 화성에 가는 것처럼 가상훈련도 여러 번 같이 했지. 지구에서 2번, 우주에서 1번 했어. 그런데 그건 극비리에 진행했어. 다음엔 진짜로 화성에 갈 차례였고 그때 우리 프로젝트를 모두에게 알릴 거였어. 하지만 거의 1년 동안 단둘이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을 찾는 핵심은 영원한 베프를 찾는 게 아니야. 서로 자극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지. 증오도 사랑도 아닌 혼자 있는 걸 즐기지만 서로를 꺼리지 않는 두 남자 말이야. 벤과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전우애가 있는 건 아니었어. 우리가 잘 어울렸던 건 딱히 깊은 우정은 없었기 때문이야. 다툴 일도 없고 난 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 벤은 속에서부터 평범하고 단순할 거라고 여겼지.
뭔가 비밀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 그런데 그의 일기장이 그걸 바꿔놓았어. 일기장은 그의 작업대 컴퓨터 패널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지. 자기 공간 가까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쉽게 꺼낼 수 있는 어딘가에 두려고 했나 봐. 낡은 종이에 누런 페이지들, 마치 고대 유물 같았지. 악마에 대해 외치는 설교자가 들고 있을 것 같은 낡고 해진 성경책으로 착각할 뻔했는데, 안에는 손으로 쓴 내용들이 가득했고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어. 낙서들, 도형들, 반복되고 해체된 문구들. 일부는 심지어 이진법으로 되어 있었어. 아이나 미치광이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지.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는 멍한 낙서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왜 숨겼는지, 그리고 숫자와 페이지가 이상하리만치 체계적으로 보였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걸 만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는 막연한 생각 말고는. 우주왕복선에 싣는 모든 물건의 무게는 꼭 기록해야 해. 마지막에 마음대로 아무거나 더 가져갈 순 없거든. 그런데 벤은 아마 일기장 내용은 비밀로 했을 거야. 벤이 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나사에서 즉시 정신상태 재평가에 들어갔을 거야. 그렇지만 일기장의 크기와 무게는 기록하고 설명해야만 했을 거야. 우연히 정거장에 가져올 순 없으니까 벤이 어떤 이유로 그걸 필요로 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지.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일기장을 1시간 넘게 공부했지. 한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서 숫자를 유심히 보고, 눈과 원자를 그린 것 같은 이상한 프랙탈 그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기장 전체를 보니 벤의 글씨와 그림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걸 알 수 있었어. 어릴 때부터 일기장을 조금씩 써왔나 봐. 그건 자라나는 수수께끼의 또 다른 한 조각이었지. 일기장의 4분의 3쯤 읽어내려갔지만 여전히 책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숫자와 이상한 줄들로 빼곡히 채워진 또 다른 페이지를 발견하게 됐지. 그 페이지에서 한 글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보였어. 그 옆에는 거칠고 환한 듯한 필체로 단 하나의 단어가 써 있었지. 그건 책에서 인간의 언어로 적힌 유일한 영어 단어였어. 살아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인 단 하나의 단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 20180317042636 뇌동맥류. 그때 나를 휘감은 의심은 일종의 광기 같았어. 벤의 생체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쳤다고 자책했지만, 여러 기기에 기록된 정보가 내 생각을 뒷받침했어. 벤이 정확히 사망한 시각은 2018년 3월 17일 4시 26분 36초였어. 그 후 15분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 그저 데이터를 바라보며 엄청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깨달음이 생기고 있었지. 벤은 자기가 죽을 거란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물론 여러 가지로 이를 합리화하려 했었어. 누구라도 그랬겠지. 벤이 죽음을 예고한 이유에 대해 6가지쯤 추측해봤어. 그중 어느 것도 직접 위안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인 추측이었지. 가령 벤이 며칠 전, 아니 몇 시간 전에 끄적인 일종의 자신의 예언을 맞추려고 정확한 시각에 자살했다는 생각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이 생각이 과연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더 낫기는 한 걸까?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령 특별한 독약으로 벤이 죽음의 시각을 초 단위로 조절할 수 있었다 치자. 그럼 도대체 왜 그랬냐는 오싹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답은 없어 보였어.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싶어 일기장을 샅샅이 뒤졌지.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결국 또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는데 일기장 맨 뒤쪽 가까웠어. 지금으로부터 6주 후를 가리키는 날짜와 시각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파고들듯 써내려간 단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 수각. 나는 입술을 깨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컴퓨터에게 정거장의 상태는 어때? 라고 물었지. 외부 카메라로는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고 답했어.
선체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만 들려 라고 말했어.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결국 내가 가서 살펴봐야 해. 컴퓨터랑은 실컷 따져봤자 소용없어. 노려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지구 본부와는 화상 통화로 쉽게 연결됐어. 그런데 내 느낌엔 그들이 나와 거리를 두려 하더라고. 내 부탁을 거절하기가 그들에겐 더 편했겠지. 혼자 우주유영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이 위험해라며 그들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 정거장 선체 센서들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건 없다고 한다. 우주 잔해가 평소처럼 부딪히는 거라고. 두드리는 소리에 대해선 확인된 게 없어. 우주유영은 허가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말 않고 화면을 껐어. 그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 지난 며칠간 계속 들려오던 그 노크 소리는 삐걱거리는 기계와 모터 소리에서도 또렷이 들렸으니까. 우주정거장은 원래 엄청 시끄러워. 그 소음을 견디려고 귀마개까지 준다니까. 근데 밖에서 들리는 그 무언가는 어쩐지 더 크게 들렸어. 아니면 내가 바깥에 뭔가가 있다는 상상에 그냥 예민해진 걸 수도 있겠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막막했어. 귀를 틀어막아도 도저히 차단할 수 없는 한밤중에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랄까? 똑똑똑똑똑똑똑똑. 표면적으로는 불규칙해 보여도 혹시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나 규칙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의 뇌만 어렴풋이 감지하고 정확히 알아채진 못하는 어떤 패턴 말이야. 센서들은 어떻게 그걸 놓칠 수가 있지? 잠드는 게 갈수록 힘들어졌어. 가끔은 정거장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불규칙하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부품들 때문에. 우주에선 대기도 열전도도 없잖아. 햇빛 아래선 물건들이 달궈지고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겪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건 일상이야. 점점 이 소음이 그냥 정거장 자체에서 나는 거라는 생각이 강해졌어. 단순한 쇳덩어리일 뿐이고 부서지고 찢어질 수 있으며 구부러지고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지. 난 기류 속 비행기 날개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야. 그런데 혹시 뭔가 느슨해진 게 아닐까? 처음엔 이런 생각에 매달렸어. 안테나나 케이블 같은 게 헐거워져서 선체에 부딪히는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건 좋지 않은 조짐이겠지. 물론 내 진짜 생각은 따로 있었어. 본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말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내 마음속엔 사실 어쩌면 그가 어떻게든 풀려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아. 그의 시신을 담은 특수 제작 가방은 새 거였어. 부패 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게끔 설계됐지.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테스트해봤는지 알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벤이 그 가방의 첫 번째 사용자였어. 그러니 당연히 느슨해질 수도 있지. 우주 시대의 기술이라고 다 완벽할 순 없잖아.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를 차 위에 묶어두듯이 우주선 밖에 매달아 뒀던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각해봤지. 줄 하나가 풀려서 가끔 정거장 옆구리를 치는 게 아닐까? 그런 충격을 일으킬 만한 건 바깥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무시하면서 말야. 공기도 바람도 없는데 말이지. 설령 그가 풀려났다 해도 그냥 조금 더 멀리 둥둥 떠다닐 뿐이겠지. 하지만 뭔가가 저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게 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난 끊임없이 마음 졸이고 있었어. 문제는 우주정거장에 카메라가 많다는 거였어.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그 카메라들은 번번이 예외 없이 똑같은 걸 보여줬지. 마지막으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와 다름없이 선체에 단단히 고정된 그 가방 말이야. 이 광경이 날 안심시켜야 마땅했어. 그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 뭔가가 바깥에서 선체를 두드리고 있었어. 들렸다 말았다 했지. 일정한 규칙도 이유도 연관성도 없이 그냥 제멋대로 왔다 갔어. 내가 가장 신경 쓰일 만한 타이밍에 맞춰서 말이야. 잠들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 노크 소리도 충분히 괴로웠지만
최근 내 악몽이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거든. 어둡고 차갑고 꿈속에선 숨 막힐 것처럼 갇혀 있었어. 얼음장 같은 한기가 느껴졌어. 그 악몽 같은 깜깜한 공허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지. 다른 끔찍한 꿈들처럼 그 꿈은 온종일 내 마음을 어지럽혔고 꿈을 꿀 때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버거워졌어. 참아보려고 애썼어. 내 정신을 여러 칸으로 구분짓고 싶었지. 정신적 혼란을 상자에 쑤셔 넣고 뚜껑에 제정신 아님이라 써붙인 뒤 구조될 때까지 앞뒤로 흔들면서 기다리려고 했어. 그리고 그건 나쁘지 않은 계획이었어. 하지만 내가 웅크리고 앉아있던 곳, 내 광기를 무시하게끔 만든 그 작은 단어가 있었지. 소각. 본부에서 셔틀 도착 예정일을 알려줬을 때 이 모든 게 그냥 거대한 실험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 이 일의 우연성과 규모를 보면 말이야. 그들이 보낸 메시지 제목엔 느낌표가 무려 3개나 붙어 있었어. 마치 통신 장교가 드디어 엄청난 희소식이라도 전하려는 것처럼 흥분한 나머지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정거장에서 대원 몇 명을 보내주고 날 태울 셔틀도 준비했다고 해. 이렇게 빨리 보내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 대형 셔틀이라 나랑 벤을 눈에 띄지 않게 데려갈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그저 멍해질 뿐이었어. 그 날짜가 벤이 적어둔 것과 딱 맞아떨어졌거든. 이동 시간까지 감안하면 그 예언된 그 순간이 다가왔고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이었어. 오류가 터지기 딱 좋은 시점이었지. 잘못 감싼 단열재, 오작동하는 추진기. 무엇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생겨서 내가 불타오르는 금속통 안에서 죽게 될 수 있었어. 말 그대로 소각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어. 벤이 있던 자리에서 노크 소리 말고 다른 걸 듣고 싶었어. 그리고 알아야만 했어.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회의적이기도 하고 자연히 누군가의 죽음을 분 단위, 초 단위로 정확히 예견할 수 있게 만들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 내 죽음도 예측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난 그냥 한 마리 동물일 뿐이야. 그리고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지. 그 단어 소각. 우연일 리가 없어. 순수하게 산소로 가득 찬 우주의 공허 속에서 불은 언제나 위험하거든. 벤이 남긴 작은 숫자들이 내 마음속에서 점차 거대해져 갔어.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 만약 정말 예언이라면 겉으로는 인정 못하겠지만 직접 살펴보는 걸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뇌동맥류 앞에선 벤이 뭘 어떡할 수 있었겠어? 아무것도 못했겠지. 하지만 난 소각이나 화재, 사고 같은 건 막을 수 있어. 모든 장치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말이야. 그런데 관제센터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지? 카메라와 원격 조종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날 빼면 이 통조림 안에 아무도 없잖아. 인간의 본능과 판단을 믿지 않을 거면 애초에 왜 사람을 우주에 보내는 걸까? 그 소리가 대체 뭔지 알아야만 했어. 밖으로 나가 봐야만 했어. 관제센터는 너무 늦게 알아챘어. 나는 교대 근무 중반쯤에 타이밍을 잘 봤지. 우주복을 점검한다고 하면서 내가 뭘 하는지 알아채는데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어. 이론적으로는 기지에서 언제든 날 멈출 수 있었어.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강제 전환하겠다고 위협했지. 그들은 내가 돌아오면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엉터리 협박이었어. 내게 지금 이 상황은 군법회의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결국 그들도 물러섰어. 우주정거장을 은밀히 건설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설령 우주유형이 잘못되어 내가 죽는다 해도 정거장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다음 극비 임무를 기다리는 수십억 달러짜리 자산으로서 말이야. 내 목숨이 걸린 거지 그들의 목숨이 아니야. 나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 시간에 쫓기는 관제센터도 마침내 받아들였지.
해치가 열리고 조심스레 밖으로 빠져나와 정거장 가장자리를 돌며 외벽에 매달렸을 때쯤 그들은 이미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내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들의 목소리와 작은 경고음들은 그저 배경소음으로만 여겨졌지. 우주복 온도, 정거장 선체와의 거리에 관한 끊임없는 수치들. 그건 다 무의미했어. 내게 정말 중요한 건 오로지 그 소리였으니까. 똑똑똑. 이쯤 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 우주에선 모든 것이 극단적이거든. 열뿐만 아니라 빛도 그래. 그림자는 거대하고 기괴해. 영사기 앞에 손을 댄 것처럼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지. 특히 자신과 주변 환경이 들이우는 그림자는 유독 짙고 어두워. 정거장은 수많은 파이프와 케이블 그림자로 뒤덮여 있어서 그 모습이 심연처럼 보였어. 길게 뻗은 일그러진 형상들이 모호하고 불길한 기분을 자아냈지. 가끔은 어둠을 응시하면서 거기에 정말 무언가가 있긴 한 건지, 아니면 정거장이 그저 어떤 기괴한 우주의 힘에 의해 양분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들더라고. 혹시 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영원히 길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느꼈어. 평소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여겼을 거야. 예전엔 우주 유영이 나에겐 거의 종교적인 체험과도 같았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무게감을 느꼈지만 이유는 전혀 달랐어. 마치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 무시하려 애썼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 자꾸 어깨 너머로 주위를 살펴봤지. 정거장 표면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충격과 진동에도 과하게 신경 쓰게 됐고, 벤의 시신을 묶어둔 곳에 다다를 때쯤엔 거의 공황 발작 직전이었어. 정거장의 그 부분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거든. 빌어먹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고. 기지의 목소리가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줘서야 겨우 벤이 내게서 한두 발짝 떨어진 곳에 누워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 그들의 안내에 따라 벤을 찾아갔고, 내 라이트가 시신백 자체를 비추자 금속성 섬유가 얼음처럼 반짝였지. 손으로 만져보니 벤에 얼어붙은 주검이 가방 안에서 느껴졌어. 바위처럼 단단했어. 그를 살짝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를 제자리에 고정하던 끈은 여전히 그대로였어.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 보일 정도로. 소리를 일으킬 만한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물었지.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 반대편의 이름 모를 목소리가 마지못해 대답했어. 하지만 벤이 죽은 이후로 그게 일상이었지. 기지에선 항상 뭔가를 감추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게 뭔데? 진공에서 온도 변화에 시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100% 확신할 수가 없어. 분명히 몸의 일부, 특히 체액이 얼고 팽창할 거야. 지금 가방이 금속 선체와 넓은 면적으로 접촉하고 있거든. 한 가지 이론으로는 표면 아래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 피가 얼었다가 승화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가방을 쳐다보며 얼굴을 찡그렸어. 대체 얼마나 많은 피가 있다는 거야? 정확히 몸에서 얼마나 빠져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 단지 가방의 역할은 귀환할 때까지 그걸 담고만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정거장 내 계측기를 이용해서 내가 서 있는 패널이 빙점 훨씬 아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모든 게 통제 가능한 상태일 거야. 단단하고 아마 하나의 큰 덩어리로. 잠시 뒤 그들이 덧붙였어. 자네가 원했던 거야. 이제 와서 조사하지 않는 건 자원 낭비야. 안을 봐야 해. 이걸 원했었지, 그렇지 않아? 병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이야. 잠 못 들게 하고 악몽으로 가득 찬 얼마 안 되는 잠마저 망쳐놓은 광기 어린 상상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 문지방에 서니 손을 움직이는 것조차 일종의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